7교시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개의 영상을 보겠는데요. 처음에 두 개는 이제 창조에 관한 겁니다. 첫째, 빅뱅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빅뱅인데, 빅뱅이 어떤 것이고 지금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세계로, 타락의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집단적 학살, 극우와 극좌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악행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빅뱅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약 138억 년 전 우리의 우주는 거대한 폭발로 생겨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우주의 이전, 즉 빅뱅 이전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빅뱅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매우 밀도가 높았었고 또 매우 빠르게 밀도가 낮아졌다는 것뿐이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이론 물리학자인 션 캐롤 박사는 빅뱅은 우주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시간 속의 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매우 뜨거운 높은 밀도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시점, 즉 양자와 중성자가 충돌하고 서로 합쳐질 수 있을 정도로 우주가 식어가고 있었을 때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첫 1초 동안 팽창이라고 불리는 지수 확장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팽창은 시공간의 구조를 매끄럽게 만들었고 오늘날 물질이 우주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죠. 그렇다면 빅뱅 이전은 어떨까요? 빅뱅 이전의 우주는 초고온과 고밀도로 밀집된 물질들이 무한히 뻗어있는 상태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빅뱅이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초고밀도의 우주는 양자 역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빅뱅 이전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다른 무언가가 존재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은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대칭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빅뱅 이전의 우주가 지금의 우주와 생김새는 동일하지만 미래가 아닌 과거로 향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엔트로피의 증가 또는 증가하는 무질서는 본질적으로 시간의 화살이라고 캐럴 박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의 우주의 시간은 현대 우주의 시간과 반대로 흘렀고 우리의 우주는 결국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빅뱅 이전인 거울 우주의 특성이 현대 우주의 특성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슬로는 옥스퍼드 과학 블로그에 분자와 이온의 비대칭은 현재 우주의 것과 정반대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빅뱅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아니라 이전의 우주가 수축된 뒤 다시 팽창했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빅바운스 개념은 우주가 확장 축소를 반복함에 따라 빅뱅이 무한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캐럴 박사는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왜 다시 수축하게 되고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또한 2004년 물리학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우주가 과거의 우주의 시공간이 찢어져서 생겨난 자식 우주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핵이 붕괴하는 것과 비슷한데 핵은 붕괴할 때 알파나 베타 입자를 뱉어냅니다. 부모 우주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자 대신 아기 우주들을 무한히 내뱉게 되죠. 이 아기 우주들은 말 그대로 평행한 우주이며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빅뱅은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빅뱅 이전은 관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 무경계 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지만 이들은 시작과 끝 등의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유한하지만 그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호킹 박사는 빅뱅 이전의 사건은 관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론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그냥 빅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빅뱅의 순간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소 엉망진창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벌써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아직 조사해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연구해볼 가치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빅뱅은 지금의 우주죠. 우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외에도 다양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이 비밀을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다음 영상 아름다운 빅뱅의 결과, 즉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 이 지구상에 펼쳐졌는지 보겠습니다. 예, 곰 새끼들 아주 예쁘죠?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식주가 해결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정말 이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아유, 미안합니다. 자, 먼저 일본의 731 부대라고 들어봤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 천황과 국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죠. 자, 자, 다음 마지막 영상 캄보디아로 가봅시다. 캄보디아의 정치가 폴포트는 크메르루즈라는 급진적인 좌익 무장단체의 리더였습니다. 1975년 정권을 잡고 1979년까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산혁명을 진행했는데요. 이 공산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크메르루즈 군에 의해 학살되거나 병에 걸려 또는 굶주림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공산혁명이 시작되고 크메르루즈 군은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이 푸놈펜의 도시민들을 모두 강제로 도시의 변두리 또는 농촌에 있는 노동캠프로 이주하였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 노동캠프로 가는 도중에 죽거나 노동캠프의 열악한 환경,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푸놈펜에서 온 도시민들은 세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캠프의 레벨 중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고 엄청나게 긴 노동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갖은 폭력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면 농민들은 옛사람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들은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는 계층으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공산혁명 동안 크메르루즈는 끊임없이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심판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지식인들, 외국인들까지 숙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목시계를 찬 사람, 안경을 낀 사람, 그리고 손이 고운 사람들까지 누명을 씌워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형 대상들을 그들은 정치범으로 분류했는데, 이 정치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많은 수용소 중에 유명한 수용소는 푸놈펜에 위치한 뚜얼슬랭 수용소입니다. 이 뚜얼슬랭 수용소는 S21이라고 불리는데요. 수용소가 되기 전 이 건물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던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이곳은 17,000여 명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간 생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정치범의 부인과
아이들도 모두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신문하기 너무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떨어뜨린 다음 킬링필드로 보내 숙청하였고, 갓난 아이들은 클레이 사격을 하듯이 하늘로 던져 사격 연습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매일 도살장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동물처럼 수용소에 갇혀 있었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고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문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침대에 묶여 희생자들은 CSI나 KGB와 같은 외국 정보기관에 일을 했다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기록했는데요. 수용소로 처음 끌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고, 그 이후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그것을 문서화했으며, 고문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한 모습까지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지금 S21에 방문하시면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S21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청아이 킬링필드가 있습니다. 이 킬링필드는 크메르 루즈가 희생자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학살한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17층 높이의 위령탑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자비하게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골 중 오직 2개골만을 모아서 안치해 두었습니다. 탑 안으로 들어가면 희생자들의 유골들을 유리창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청아이 킬링필드에서 희생된 분들입니다. 작은 축구장 크기만한 이 공간에서 무려 9,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 킬링필드는 지금도 조금만 주위를 살핀다면 희생자분들의 치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곳에서 크메르 루즈는 희생자들에게 자신이 묻힐 곳을 직접 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총알도 아깝다며 농경기구를 이용해 머리를 치거나 야자수 나무에 뾰족한 줄기로 찌른 뒤 생매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킬링트리라고 불리는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갓난 아이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죽음을 복수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지독한 이유로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머리에 나무를 내리쳐서 학살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리수나무가 발견됐을 당시에 머리카락과 뇌와 같은 뇌장들이 끼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는 S21과 같은 수용소가 200여 곳, 그리고 청아이 킬링필드와 같은 곳이 2만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아직도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비에 쓸려 새로운 유골이 나온다고 합니다. 희생된 사람들이 총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에 달했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존해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무작위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친지 중 절반은 크메르 루즈고 나머지 절반은 크메르 루즈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공산혁명 전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왔던 사람들. 하지만 혁명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같은 민족을 잔인하고도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했습니다. 참혹했던 대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많은 사람들이 이 잔혹한 역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캄보디아인의 민족성과 인간성을 의심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캄보디아 말고도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대학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또한 이러한 참혹한 역사를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참혹한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대학살은 반복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는가? 우리는 미래의 대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어때요? 창조와 타락의 두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게 대조가 되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도 창조가 왜 일어났는지, 즉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죠. 아까 말한 뭐 거울 우주론이나 부모 우주, 베이비 우주 뭐 이런 논리도 결국은 부모 우주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죠. 또 다시 이 우주가 전의 우주가 축소해서 다시 팽창했다. 이런 순환 논리도 그럼 전의 우주는 왜 생겨났는지 또는 왜 수축했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가설이죠.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죠.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결국은 그것을 믿느냐,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창조된 세계는 정말 아름답죠. 우리 하나님이 또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미감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악한 일,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 사실, 인간의 타락을 정말 증명할 수 있죠. 인간이 20세기가 되면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이제 200년만 지나면 2000년 정도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아우슈비츠 영상들도 많은데 전부 방송국에서 만든 거라 제가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가장 그 당시 문명국이었다고 하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일어난 이 유대인 학살, 또 유럽인들, 러시아 사람들은 2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러시아 군인과 민간인들이. 그 다음에 이 일본의 그 잔혹한 난징 30만 명을 죽인 난징 대학살, 또 하얼빈에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하얼빈에 731 부대 그 유적지가 남아 있거든요. 박물관으로.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 또 거기 기념관도 있고요. 너무나 끔찍한, 정말 마취를 안 하고 저런 잔인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는데 입을 막고 사지를 자르고 피부를 벗겨내고 이런 짓들을 그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천황을 위하여 하고도 그런 인간들이 일본의 의대 교수로 활동을 하고 전후에도 살았다는 거죠. 그 일본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우기고 있는 이런 인간성을 볼 때 그것이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의 그런 이데올로기의 광기 또는 개인적인 욕심, 집단적인 어떤 광기에 의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러한 악에 취약한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와 타락의 증거 오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인간, 이 양면성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우리는 구원할 것인가,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남아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